자, MP 9시 5분 MP 지금 2730원 40원 하는데 2760원 MP 대놓고 살 수 없는 호가라고? 돌려보세요. 9시 5분이었지 아까. 돌려보세요. 매도가는 본인 매수가에서 2.5% 이상 수익 나면은 알아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청산을 하신 분들은 다행히 빠르게 청산을 잘 하신 거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KTCS랑 오늘 말씀드린 MP랑 지금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지난주에도 제 방송을 보고 오늘도 제 방송을 보신다면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예 똑같은 관점이에요.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에 재직 중인 이호수라고 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몸이 좀 안 좋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감기가 안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바로 병원에 좀 가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만큼 열심히 한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다우지수가 0.44%, 나스닥 종합 0.04%, S&P 500이 0.17%, 미국의 3대 증시가 모두 하락했어요. 하지만 그 낙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올바를 것 같은데,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저는 딱 두 가지의 키워드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혼조스러운 경제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중동에 대한 이슈는 매일같이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좀 안 갖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중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채 유가가 5%가 넘게 올랐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얼마 만에 보는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국제 유가가 5% 뛰었다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5% 상승한 주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정유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추었었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국제 유가 관련된 우려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스탠스를 보면은 우리는 3면 전쟁을 절대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전쟁에 대해 계속 강하게 어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변화가 계속 일어날 건지 여부를 중요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 지표인데 좀 혼조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지표라고 하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ISM 서비스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미국까지 확대 해석을 하면서 비제조업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GDP 성장을 내부 소비로 굉장히 빠르게 일궈온 국가이기 때문에 비제조업, 이 서비스업 관련된 지수가 굉장히 중요로 해요. 자, 근데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지난주보다도 많이 나왔어요. 즉 고용시장이 견고한 줄 알았지만 계속해서 혼조스러운 모습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는 포인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와중에 ISM 비제조업 지수는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ISM 지수는 굉장히 경기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라고 해석이 될 만한 포인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딱 일맥상통하게 모든 지표들이 들어맞지가 않아요. 뭐는 잘 나오고 뭐는 못 나오고 이런 혼조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고용에 대해서 더욱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근데 그런 와중에 한국 시간 기준 오늘 밤 미국의 노동부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지켜보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중동의 이슈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이 국제유가가 뛰면은 왜 중요하냐, 이거를 생각을 해볼 때 제이버님께서 이게 고작 기름값이 문제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국제유가가 뛴다고 그럼 한국 석유 봐야겠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전 세계의 모든 산업을 봤을 때 석유를 안 쓰는 산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러한 석유의 값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당연히
전반적인 도매가가 상승하는 것을 뜻하고, 이는 당연히 소매가로 전이되면서 우리 소비자가 서비스, 상품에 대한 가격을 직면했을 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장이 되면은 현재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생각보다 빨리 멈출 수도 있을 거고, 미국의 소비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를 거고,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다시 존재를 하겠죠. 21년, 22년 우리가 겪어왔던 장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국제유가는 절대 단순하게 올랐네, 떨어졌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다 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출 것 같아, 경기는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의 실적이 계속 잘 유지가 될까, 어떤 종목의 실적이 더욱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럼 주요 투자자들은 이 관점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럼 이 종목들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이 종목들의 하청업체들이 2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이런 구조를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죠? 이해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장했습니다. 자, MP 9시 5분 MP 지금 2730원 40원 하는데 2760원 MP 대놓고 살 수 없는 호가라고? 돌려보세요. 9시 5분이었지 아까. 돌려보세요. 매도가는 본인 매수가에서 2.5% 이상 수익 나면은 알아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청산을 하신 분들은 다행히 빠르게 청산을 잘 하신 거고, 자, 우리가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가 KTCS를 매매했던 날이 이날 오전이었고, 그리고 NP를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 또한 여기 어디죠? 차트에 지금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다양한 매매 관점을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관점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돈이 들어왔던 이후의 움직임, 돈이 들어왔던 이후에 눌림이 크지 않았고, 그러면서 돈이 들어왔던 자리에 종가를 돌파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KTCS란 종목이었죠. MP도 마찬가지죠. 돈이 들어온 다음에 눌림이 크지 않았습니다. 단기 이평선을 지켜주고 캔들의 절반을 깨지 않았고, 그러면서 오늘 돈이 들어온 자리에 종가를 돌파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예 똑같은 관점이에요. 아예. 그러면서 오전 중에 거래량이 좀 들어왔어. 눌릴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오늘 양봉을 만들고 호가의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30분 봉이든 1분 봉이든 거래량이 계속 유입되는 게 확인이 되었어. 그럼 단타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거죠. 자, MP의 일봉을 한번 봐봅시다. 지금 계속해서 이 빨간 선에 닿을 때마다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 빨간 선이 24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의 습성을 볼 때 MP라는 종목은 장기 이평선을 아직 뚫어내지 못하는 종목이구나, 이 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단타 관점이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당일 수급에 대해서 윗부분 꼬리를 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주목을 했어요. 왜냐면은 추세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 241선에 대한 저항을 받을 때에는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는 형국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점을 지켜주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돈이 들어오고 돌파를 해주려는 움직임이니까 기존이랑은 다른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패턴, 가능성, 거기에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는 거겠죠. 눌림 나왔고 지켜주는 모습 봤는데 오늘 아침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사실 눌림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기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려고 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물론 그 눌림의 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도 당연히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오늘 단타에는 돌파가 더 중요한 관점인 거죠. 제이원님 보셨으면 다행이네요. 이게 종가가 2710원이에요. 이 부근이 지금.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하냐 마냐 하다가 호가가 바뀌고 돈이 들어오는 것 같길래 2730원 40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팍 뭐가 들어오는 것 같길래 60원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호 형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 방법 중에 돌파 매매만 하는 게 그게 제일 수익 낼 확률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돌파 관점이 많은 이유는 분명하게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많이 강조드린 말씀이 뭐였냐면은, 요즘 시장의 수급 순환이 너무 빠르다. 어떤 재료에 대해서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의 거래 대금이 매우 한정적이고, 그 한정적인 자금 안에서의 이 돌림이 너무너무 빠르다. 그래서 함께 추천드린 전략이 뭐였냐면은, 돈이 들어오고 의미 있는 자리를 눌림목을 공략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저는 단타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죠? 그렇다면은 눌림목이 잘 형성이 된 것 중에서
오늘 돈이 잘 들어오고 짧게라도 단타 관점으로 돌파에 대해서 여기서 이어질 수 있는 이 사이클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돌파 관점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뭐 종가 베팅을 한다, 스윙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럼 전 돌파하는 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아마 돌파라고 해도 이게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이렇게 눌리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포지션의 차이예요. 포지션의 차이. 매도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냥 2.5% 이상 수익이 나면은 본인 관점에 맞게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4% 이상 손실이 나면은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공식입니다. 돌파는 보통 이런 돌파하시는 분들도 많죠. 분봉에 박스를 그리다가 돈이 들어오면서 돌파해주는 자리가 보일 때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죠. 돌파가 뭐지? 눌림이 뭐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그게 없어요. 의미 있는 자리가 어디고 그 자리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심리와 매매 관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현재 장세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서의 종목을 어떤 기준을 좀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성장주가 좋을 거고 기술주가 좋을 거고 제약바이오가 좋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맞는 말이고 결국은 다 체질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관점인 거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을 봐라. 영업이익률이 뭐예요?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영업이익률이죠. 자, 금리나 국면에서 성장주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성장주는 미래의 실적,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가치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미래에 이만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자기 자본으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설비 투자든 뭐든. 그래서 부채가 보통 많죠. 근데 이 부채에 대한 고정 비용이 줄어드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그래서 성장주가 보통 각광을 많이 받잖아요. 자,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주, 성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그러면은 자, 금리 인하를 한다고 지금 이 성장주들이 외형 성장을 정말 빠르게 가파르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렇지 못할 확률이 높잖아요. 물론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건 맞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고 엄청난 폭등을 보이진 못한단 말이야, 기업이. 그러한 업종 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지금으로서 그 기준은 영업이익률인 거예요. 그 외형 성장 속에서 실리를 찾아가는 기업이 과연 누구일지,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 이 포인트를 두고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은 업종 내 대장주를 찾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고 복잡하겠죠. 근데 그 어렵고 복잡한 걸 해야 돈을 버니까요. 중화권 증시에 대해서 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중국은 지금 국경절을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상해종합지수가 오늘도 개장이 되지는 않을 건데, 뭐 심천 종합지수나 홍콩 항생 증시가 요즘에 굉장한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겠죠. 중국 증시에 대해서 국내 증시가 동조화가 될 수 있는지. 자, 근데 객관적으로 봅시다.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된 날도 있지만 추세 자체를 지금 계속해서 중국의 기대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수급이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중국 증시가 결국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마무시한 규모의 부양책과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중국 증시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국내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볼까?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 그러면은 한국은 원래 대중국 수출이 무조건 가장 높지만 그 안에서도 수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거나 중국향 매출이 늘어나는, 뭐 요즘 기대감이라면 화장품이 있겠죠. 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보는 겁니다. 중국은 다음 주에 국경절 연휴가 마무리된 후에 소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P 말씀드린 이후에 수익 마감을 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립니다. 매매가 끝났으니까 더 말씀드릴 건 없고,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